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3차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방역당국은 우려합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증상을 숨기거나 검사를 피하지 말고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만이 최선의 방역인 게 분명합니다. 이 고비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성공적으로 넘어서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 윤 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이르면 내일 결론 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는 모레 개최됩니다.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3차 유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사흘 앞두고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가 시작된 가운데 수험생을 포함해 학생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능일에는 영하권 추위도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까지 잠시 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두환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던 5.18 당시의 헬리콥터 사격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전두환 씨가 이를 알면서도 고인이 된 조비오 신부가 거짓말했다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5.18 당시 헬기 사격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깎아내렸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군 기록 등을 보면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게 맞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내리는 대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 측은 전 씨의 유죄 판결은 사필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사적 무게나 광주 시민에게 했던 모독에 비하면 형량이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죄 판결에 난 부분은 이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단초이고 시작점이라는 차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들은 광주 5.18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이유로 정작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는 즐겨 공부를 산 전두환 씨. 1심 재판부는 전 씨가 5.18 민주화 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 씨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불행한 역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초를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광주 시민은 물론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도 전두환 씨가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이번에도 침묵했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졸기까지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전두환 씨.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청력 보조 장치를 끼고 피고인석에 앉은 전 씨는 재판 시작 10분 뒤부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내내 고개가 꺾여 있었고 의자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전 씨를 깨워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뒤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5.18 영령들과 그 가족들을, 유가족들은 전두환이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그 처벌을 받을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전 씨에게 사과할 기회를 줬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마치고 나온 전 씨는 이번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시민들한테 사과 안 합니까?
국민들한테 사과합니까? 재판부는 전두환 씨가 이 판결 선고를 계기로 과거를 돌이키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늘 그랬듯 수행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역사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전두환 씨는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을 지지자들로 착각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시민들에게는 말조심하라고 호통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둔 이른 새벽, 전두환 씨 자택 앞이 시위자들로 시끄럽습니다. 전 씨를 중형에 처하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거짓말쟁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죄로 법정 구속하라. 어수선한 가운데 오전 8시 반쯤 대문이 열리고 마스크에 중절모를 쓴 전두환 씨가 나옵니다. 국적인은 인파를 보고는 지지자들로 착각했는지 손을 흔듭니다. 그러다 이내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듣고는 호통을 칩니다. 전두환 대문이잖아 이거봐. 전두환 이거봐. 여전히 뻔뻔한 모습의 전 씨.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고는 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계를 강화해 시위대와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4시간가량 흘러 광주 지방법원에 도착한 전 씨. 미리 투입된 경찰 수십 명 사이로 말없이 법원으로 입장했습니다. 법원 밖은 시끄러웠습니다. 전 씨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몰려와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광주 시민 학살한 전두환을 처벌하라! 일부는 통제를 뚫고 법원으로 진입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자택과 법원 앞은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YTN 박희진입니다. 전두환 씨가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것은 24년 전 서울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광주 법정에 섰는데요. 지난 24년 오점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996년 전두환 씨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12.12 군사 반란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혐의는 모두 13개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8개월 뒤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그동안 본인과 본인 일행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유의 몸이 된 전 씨는 이후에도 5.18 피해 유족들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가.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집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5.18 민주 유족들과 광주 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 하지만 전두환 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골프장에서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23년 만에 지난해 3월 광주 법정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한 달 뒤 한 차례 더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씨. 서울 법정 사형 선고 24년 만에 11월의 마지막 날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 광주 현지에서 다시 1심 선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그러면 고소인이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를 연결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조 신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심 재판부는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고소해서 1심 끝까지 쭉 지켜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만시지탄이라고 그러죠. 당연한 건데 그러면서도 그 형량을 보니까 너무나
아쉽고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은 저와 함께 같이 몹시 분통 터져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 씨는 그래도 선거 공판인데 어떤 자세를 임하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만 집 앞에서는 호통을 치고 법원에서는 뭐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졸아서 결국 판사가 깨워서 선고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좀 상당히 좀 속상하셨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처음에 출석할 때에도 예. 그렇게 졸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역사적인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그 중요한 재판석인데도 그렇게 졸고 있었으니 이 사람이 정말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서 몹시 속이 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광주 5.18과 관련하여서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장본인과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못 느끼는, 너무나도 정말 조비오 신부님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더 파렴치한하고 너무나 뻔뻔한 그런 사람이다. 도대체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이번에 이런 유죄 판결이 나서 그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선고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너무나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을 해왔으니 그게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뭐 우리가 흔히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답답함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형량에 있어서 아쉬움을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형량을 떼놓고 생각하면 재판부가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그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요. 예, 광주 5.18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이 헬기 기총소사는 참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특별히 광주 시민을 적에게나 사용하는 이 헬기를 가지고서 광주 시민에게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광주 시민에게 자위권 발동이라는 그런 말로 그동안에 자기 입장을 변명해 왔던 것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됐지요. 그래서 광주 시민을 그렇게 적으로 여겼던 그에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내리고 정말로 헬기 기총소사는 틀림없이 있었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유죄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18 진상 규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더 밝혀야 될 것들은 많이 남은 거죠. 도대체 누가 발표 명령을 한 거냐, 그것부터가 좀 남아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고 정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선고만 안 됐지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전 씨가 정말로 발포 명령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난 25년 이후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유죄로서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제 헬기 기총소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발표 명령자를 밝혀내고 또 행불자, 그다음에 또 안매장 당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서 진상을 규명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보인 태도로 미뤄볼 때 판결에 불복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항소에 나선다는 얘기인데 그럼 신부님도 끝까지 가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마 쌍방간에 이제 항소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직은 제가 항소한다는 말은 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두환 측에서도 항소를 해 오리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늘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또 계속해서 부정하고 이 재판의 결과를 안 받아들일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이쪽에서도 너무 형량이 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가 저지른 그런 잘못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번에 형량이 너무나 작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항소하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신부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대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두환! 이순자!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들아! 전두환! 사랑한다!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아! 전두환! 전두환! 네, 전두환 전직 대통령직을 끝내고 50 청산 때 부여된 명칭은 반란 및 내란의 수괴. 그가 사형을 선고받던 서울지방법원에서의 1심 판결문을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이유가 없는데도 국정장악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또 한참을 읽어가다 보면 광주 이야기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광주에서의 시위가 전국 장악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또 증파 투입해서 맨 처음에는 진압봉으로 때리고 대검으로 찌르고 베고 M16 소총으로 사격하고 장갑차로 밀어붙이고, 헬리콥터는 판결문에 없었습니다만 이제 사실 다시 판결이 내려진다면 헬리콥터자도 들어가야겠죠. 아직도 50 청산이 남았는가? 이제 40년이 흘렀는데, 그러나 몇십 년이 흘러도 청산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회 정의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행기 정의. 독재 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바로 세워야 할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정의 실현 화해 달성을 위해서 과거의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 모두 처리하는 과정과 메커니즘을 이행기 정의라고 한다. 유엔의 정의입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제라 이것을 위한 국제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범위한 인권 탄압의 잔재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들을 이행기 정의라고 한다. 이행기 정의를 얼마나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모습이 달라지고 국격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치를 청산한 독일과 군국주의를 아직도 청산 못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죠. 이행기 정의는 흔히 세 가지의 힘든 상대를 만난다고 합니다. 하나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인. 도대체 잘못한 게 없다고 버팁니다. 두 번째, 망각. 틀림없이 같이 겪었는데도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하나 둘씩 잊어버리는 분들이 생기고 잊자고 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세 번째, 무지. 겪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이제 겨우 부인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직무에서 배제될지 아니면 잠정 복귀할 것인지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신문이 오늘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오늘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법원에 공지가 있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오늘은 결정이 없을 거라고 기자단에게 통보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내일쯤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신문이 시작된 건 오늘 오전 11시쯤입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신청인 윤 총장과 피신청인 추미애 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의 대리인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1시간 동안 재판정에서 열띤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개인뿐 아닌 국가 시스템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공판 검사들의 소송 수행 업무의 하나라며 일회성으로 만들어지고 폐기되는 문서라 사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전정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반면 추 장관 측은 모레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가 의결되면 징계가 확정되고 직무 배제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관 불법 사찰 의혹 역시 국가기관이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고 가공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 측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일이면은 새로운 처분에 있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면은 실효되는데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직무배제 효력이 잠정 정지돼 윤 총장은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용 결정이 나와도 모레 징계 결과가 해임이나 면직 등이 나오면 윤 총장의 업무 복귀 기간은 며칠 정도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배제는 유지됩니다.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에 큰 타격을 주는 건 물론 모레 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는 모레 열립니다.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되는 회의입니다. 이에 앞서 내일은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린 뒤 이번 주 수요일을 징계위원회 심의기일로 지정해 통보했습니다. 윤 총장이나 특별 변호인이 출석해 위원들 앞에서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 장관이 위원장이지만 징계 청구권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어 다른 위원들의 과반 의결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 역시 장관이 지명한 검사나 위촉한 외부 인사들이라 추 장관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부터 해임까지 징계 종류가 다양한데도 최고 중징계인 해임 의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루 전에 소집되는 자문기구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변수입니다. 얼마 전 법무부가 중요 사건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사항에서 선택조항으로 바꿔 감찰위 패싱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반발한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 감찰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감찰에 직접 참여한 검사가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보고서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고 폭로한 것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월권으로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물론 법무부는 모든 의혹을 반박하며 합법적인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위가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장관에게 징계 철회를 권고하거나 징계의 심의기일 연기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찰이 권고 방향과 수위는 징계의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진통이 따르더라도 개혁과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11월 마지막 날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2050, 규제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내세웠습니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민생이 어려운 와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로 공직사회와 정치권 전반이 어수선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은 여전히 정부의 중점 과제이고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는 개혁 완수를 위한 진통이라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공직자, 모든 국정 분야에 해당하는 당부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자칫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아예 입을 닫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는 수요일 징계위 결정에 따른 처분을 추 장관이 제청하면 최종 결정은 온전히 문 대통령의 몫입니다. 이때는 침묵의 시간마저도 정치적으로 재단될 공산이 큽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 등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윤 총장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사들 집단 행동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의견도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총리가 추 장관의 거취까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국정 운영 부담을 들어 동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사찰 문건 공개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대검 기자단에 관련 문건을 전달하면서 내용은 인용하되 원본 그대로 보도하지는 말라고 요구했는데요.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과 다르게 오마이뉴스 측은 문건을 원본 그대로 소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수사 대상인 문건을 직무 배제 이후 입수해 공개했다며 문제 삼고 나섰죠. 또 윤 총장이 사찰 관련 문건을 꾸준히 보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윤 총장 측은 일회성 문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대검 기자단은 오마이뉴스 측에 1년 출입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불똥이 오히려 기자단을 향해 튀고 있는데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나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검찰 기자단은 검찰 뒤에 숨어 특권을 누리고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슬쩍 흘려준 피의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오늘은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40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당시 많은 기자들이 강제로 일터에서 쫓겨났지만 반대로 군사 정권과 결탁했던 언론들은 온갖 특혜와 기득권을 누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40년 동안 우리 언론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직무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신문을 시작으로 내일 감찰위원회, 모레 징계위원회까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사흘의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서 집행 정지시켜달라고 이제 심판을 청구했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신문이 열렸습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했을까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네네. 이게 본안 재판과는 달리 이것은 집행정지와 관련된 신문기일이었기 때문에 증거조사나 증인신문 등 이런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양측의 진술을 각각 듣고 1시간 만에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1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짧다면 짧지만 사실은 더 이런 사건에서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거리도 사실은 없다. 왜냐하면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가 없기 때문에. 예. 뭐 길게 이렇게 들어볼 게 없으면 결과라도 좀 빨리 내줬으면 좋겠는데 또 결과는 오늘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오늘은 그 결과를 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죠. 아마도 나름의 이제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절차상 적법했는가도 보고 있을 것이고요. 내용상 징계를 하고 직무배제를 한 내용상의 타당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특히 절차나 내용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결정을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집행정지 사건이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처분이 존재하느냐, 즉 직무배제 명령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거냐라는 것부터 우선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적법한 본안 소송이 있느냐, 이거는 뭐 본안 소송을 제출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는 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이 요건,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에서 배제되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어떤 손해가 손실을 입게 있느냐. 되느냐 문제. 그리고 공공의 차원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걸 따른다는 말씀이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용되든지 기각되든지 아니면 각하되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셋 중에 어느 걸 예상하십니까? 뭐 결정 내용을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오늘 그 인용 결정, 즉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결정이 오늘 나오지 않는 한 사실상 내일은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사실상은 기각 결정에 가까운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레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내일 아무리 그 일찍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나절 복귀 정도가 될 개연성이 크거든요. 따라서 사실상 오늘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하루짜리 잘해야 반나절짜리 하루짜리 복귀가 되겠구나라고 좀 크게 실망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틀 뒤에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니까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어떨까요? 이거에 따라서 다음에 열리는 회의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실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상, 법리상, 법의 절차상 보면 실익이 없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 인용 결정이 났다면 또는 기각 결정이 오늘 났다면 내일 감찰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거고요. 징계위원회에서도 고민이 됐을 텐데 절차상 사실 오늘의 그 심리나 행정법원에서의 심리나 내일의 감찰위원회에서의 이야기나 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징계 심리 모두가 사실은 각각 별개의 결정입니다. 법리상으로 이것을 영향을 끼칠 일은 별로 없어요. 다 별개이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가 어디로 가고 그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결정의 부담감을 징계위원회나 감찰위원회나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갖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지 법상으로는 사실 다 별개의 절차입니다. 별개이다. 알겠습니다. 자, 징계위원회가 있고 자신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이제 신문이 있는데 신문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 안 해도 장관은 징계위원회는 나오라 그랬는데 여기는 꼭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꼭 안 나가도 되는 거고 다른가요? 서울행정법원 같은 경우는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특별 변호인을 출석시켜서 특별 변호인을 지정을 하고 특별 변호인을 출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접 뭐 꼭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당일날 말하자면 출석을 한다면 국민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개연성이 큽니다. 뭐 징계위원회 자체를 향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법리상 다툼을 한다기보다는
출석하고 또 나오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예. 앞에서 자연스럽게 길거리 기자회견 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향해서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나갈 수 있죠. 저는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이 굉장히 국민들을 향해서 여론 재판 내지는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예. 오늘 행정소송에서도요. 그 직무집행정지에 관련된 소송에서도 그 보존의 필요성을 보면 법리상으로 보자면 보존의 필요성은 당사자 개인에게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에게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오늘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언론에 공개한 걸 보면은요. 그 보존의 필요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부분에 헌법상 법치주의,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뭐 검사의 준 사법기관성, 사회적 강자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사실상 법리상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에 호소하는 얘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론에 계속해서 호소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고 징계위원회 내부에서가 아니라 징계위원회 출석하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상대로 해서 본인들이 여론을 좀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얘기를 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예상이 나오나를 언론들이 기사를 쓰는 거 보면 정직, 면직, 해임 세 가지 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단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또 방법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집행정지 해달라고 그리고서 또 본안 소송을 또 내고 이런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본안 소송을 먼저 내야 가처분 신청, 그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징계 의결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내고 그다음에 그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 그러면 이 본안 소송과 또 다음에 본안 소송 뭐 계속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그렇게 수순이군요. 될 거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예상컨대 이 본안 만약 그 징계 의결이 나왔을 때 이것을 다투는 본안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것이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한다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법률상으로 그냥 다툰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상으로 다투는 기간 중에 본인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향후 어떤 정치적 계획이나 본인의 계획 여부에 따라서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여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툴 것인지 아니면은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다른 행보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모레 열리는데 그 전날이 이제 내일이죠.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징계위원회 전날 바로 모이도록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우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분명히 추 장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회의를 왜 빨리 안 여냐? 징계위원회 끝나고 열면 무슨 소용이냐? 그 전에 열어야 한다. 이런 의미인지 말이죠. 그 쟁점은 사실 법리상 따져봐야 될 쟁점은 뭐냐면 11월 3일 날 올해 11월 3일 날 감찰위원회가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감찰위원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필수 감찰위원회를 거쳐야 징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11월 3일 이후에는 선택적인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11월 3일 이후는 좋다.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근데 그럼 11월 3일 이전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때는 적어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이거는 필수 과정이니까 거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밖에 사실은 쟁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은 이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감찰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추미애 장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 구체적으로 법리상 검토해야 될 부분은 11월 3일 이전과 이후 이전에는 우리한테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밖에 사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법원의 판단부터 기다려보고 그다음 얘기들은 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코로나19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확산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1, 2주 뒤 확진자가 하루 1,000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줄어든 영향으로 코로나19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이틀 연속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책임자가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토대로 1,000명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일 경우에 1주 내지 2주 후에 감염자가 얼마 정도가 생기느냐는 거를 단순 계산을 해보면 많게는 700에서 1,000명까지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3으로 전주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1 이상은 위험도가 높다는 뜻으로 감염 위험이 복리식으로 높아집니다. 한 명이 1.5명을 계속 감염을 시킨다기 때문에 이게 1 이하로 유지되지 않는 한은 유행의 크기가 계속 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방역 대응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는데 즉시 가용 중환자실은 2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또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젊은 층 중심의 무증상 경증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감염률과 전파력을 낮추고 노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마스크 등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조기 검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이 이번 주 토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종로 유명 세무사 준비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험생들은 격리 통보만 받아도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유명 세무사 준비학원. 건물 일부 층이 폐쇄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원 독서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건물 일부를 폐쇄한 겁니다. 독서실은 운영을 중단했고 나머지 수업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세무사 준비생으로 주로 12층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동선이 겹친 학원생 17명을 능동 감시자로 분류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건물 안에 있을 당시 다른 층에서 수업을 들었던 수험생 80여 명을 검사할지 여부는 서울시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보건소 얘기 듣는 거고 보건소는 서울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검사 대상자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1차 세무사 시험 합격자들은 기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로 다가온 세무사 2차 시험 응시 규정상 검사 대상자만 돼도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시험장에 이제 지금 응시를 못 하시는 거죠. 일부 수험생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자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응시 기준을 확대하고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시험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공단 측에 보낸 겁니다. 적절한 대책의 마련이 없이 기존 시험 일정을 강행하는 경우에 확진자 등이 일괄적으로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수험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총리실 등과 합리적인 구제책을 내놓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요즘 카페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죠. 하지만 브런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은 음식점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식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곳으로 상대적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풍선 효과가 방역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석촌호수 근처 카페 거리. 가게 안이 모두 텅 비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카페에선 포장이나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좀 약간 업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다 보면 학습이 안 된다는 말 괜찮아요.
같은 거리에 간단한 식사류나 샌드위치를 파는 브런치 카페도 수곳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페라 불리지만 그곳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건 같은데 샌드위치 같은 식사 종류를 시키면 매장에서 먹을 수 있고 이용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이용 가능하신데 여기 있는 식사 대용 디저트들 하나 필수로 시키세요. 시간 제한은 없어요. 식사류를 판다는 이유로 음식점과 같은 방역 수칙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카페 점주들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합니다. 홀 내에서 그 체류 시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침을 내놓은 건데 오히려 그런 효과들이 전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샌드위치 간단한 걸 만들면 영업할 수 있는 거예요. 형평 논란이 불거진 곳은 이뿐이 아닙니다.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 신촌과 홍대 일대 패스트푸드점.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이 카페 대신 여기를 찾은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활성이 안 돼요. 아무래도 자칫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패스트푸드점에도 카페에 준하는 방역 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음식점이든 뭐 카페든 뭐 브런치 카페든 뭐 베이커리든 이런 곳이 모두 다 이제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리두기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가 실내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도록 접촉을 줄이는 것. 방역 허점이 생겨나지 않도록 수칙을 세심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예, 이어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연결해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주말에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일까요? 아님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마 두 가지 효과가 다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정도 그 확진자 수를 지켜보면 이게 주말 효과가 컸는지 아니면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이나 모레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확산세가 이어지면 방역당국은 조만간 하루 확진자가 1000명까지 나올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예측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조금 전 보도에서 보셨듯이 지난주에 확진자 수의 증가세를 기준으로 감염 재생산 수,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가를 계산을 했고 그 숫자를 적용하면 다음 주에 700명에서 1000명까지 나온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번 주말까지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재생산 지수를 단순 적용하는 것은 좀 너무 비관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확산세가 이어지면 결국은 또 병상 부족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중환자 병상이 8개 남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병상이 한 200여 병상 정도 되는데요. 예. 현재 남아있는 병상은 아마 한 60, 70병상 정도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역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병원들이 조금 더 협조를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중환자 병상이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서 보다 좀 많은 숫자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병상이 부족하니까요. 정부가 자가 치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괜찮다고 네. 보십니까? 첫 번째 그 자가 치료와 코로나 중환자 진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가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은 과거에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관리를 받았던 경증 환자들이고 중환자들이 자가 치료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받던 그 경증 환자들이 집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병원의 진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이야기고 또 우리나라처럼 지금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자가치료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정부가 책임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중환자가 이렇게 늘어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확산세를 보면 젊은 층이 주도를 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중환자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 방역 당국이 전체 확진자 중에 한 2% 정도가 중환자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봄이나 여름에는 사실 전체 확진자 중에서 중환자 비율이 3%나 4%로 현재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중환자 병상이 계속 부족한 이유는 봄부터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방역 당국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제 거리두기 조치를 네.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격상이 되고요.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되 플러스 알파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번 조치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빨리 격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첫 번째, 1.5단계로 올린 효과와 2단계로 올린 효과를 보고 나서 2.5단계로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한 10개월 넘게 코로나19 방역을 해온 경험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리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진자 수를 잘 통제할 수 있다.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확진자 수가 우리가 통제 불능한 상황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과를 봐가면서 조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능 시험이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수험생이라면 걱정이 클 것 같거든요. 추운데 환기도 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밥도 먹어야 되는데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환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 발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마스크를 쓰면 또 감염될 확률이 몇십 분의 1로 줄어들고요. 거리두기를 하고 환기를 잘 하면 그 확률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러 갔다가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방역 수칙만 잘 지켜도 거의 100만 분의 1쯤밖에 안 되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 연결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능 시험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그날 또 춥다고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수능일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12월 수능일. 올해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 춥겠습니다. 특히 시험장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창문을 열고 주기적인 환기를 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따뜻한 옷차림과 손난로,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 등 시험장 안에서의 체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험 도중에 이 달아오른 내부의 공기를 환기를 시키는 순간에 기온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두꺼운 옷 한두 가지를 입고 시험을 치르시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대체적으로 겹겹이 끼워 입으셔서 환기를 하는 도중에 자신의 체온에 적정한 옷을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다소 많은 가운데 서울, 대구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상 5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는 전날보다 하늘은 더 맑아지지만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집니다.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대구 전주 0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5도 안팎이지만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위만 대비한다면 수능일 날씨로 인한 다른 변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 모두 눈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해상도 비교적 잔잔할 것으로 보여 섬 지역 수험생들의 바닷길 이용도 큰 불편이 없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험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상자가 차곡차곡 트럭에 실립니다. 인수 관계자들은 문답지 상자 개수와 배송 지역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렇게 전국 86개 시험직으로 이송된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철저한 경비 속에 보관합니다. 이어 시험 당일 아침 전국 1,381개 시험장으로 운송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 방역 비상입니다. 전남 여수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확진에 이어 세종과 충북 청주에서도 고3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 대치동과 목동 입시학원에서도 수강생 3명이 잇따라 확진됐지만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 지인 간의 감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남은 수능 기간 동안에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등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또 수능시험 전날 수험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보건소로 일원화하고 보건소 근무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또 자가격리나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소방청 전담 구급대를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전북 정읍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철새 도래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농장 관련 차량을 통제하는 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러기 수백 마리가 논에서 동시에 날아오르더니 하늘을 뒤덮습니다. 기러기 떼 뒤쪽에는 천연기념물 제두루미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수지에도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헤엄치며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올해 주남 저수지를 찾아 월동하는 철새는 2만 마리가 넘습니다. 지금 주남 저수지에는 겨울 철새 그러니까 제두루미하고 가창오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 해가지고 약 2만에서 3만 마리 정도의 철새들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겨울 진객 철새 방문이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오리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병한 탓입니다. 혹시나 날아오는 철새로 AI가 확산할까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독 차량으로 주변 도로는 물론 출입하는 사람까지 소독합니다. 또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는 철새 도래지 진입 금지 같은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에 거점 소독 시설을 이용토록 하였고요. 가금 방사 사육 금지하고 뺑아리 오리 유통 금지토록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면 주남 저수지를 찾는 철새는 더 많아집니다. 늘어나는 철새에 AI를 걱정하는 농가와 방역당국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검찰 기자단을 해체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했다는 앵커 리포트가 있었죠. 9330님, 해체 청원까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썩은 겁니까? 저들 앞에 다시 또 촛불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전두환 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됐죠. 여기에 대해서 8672님, 전두환이 죄를 느끼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만행을 저질렀겠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2813님도 전두환은 광주 시민들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7797님, 우리 모두 생활 방역 실천이 백신임을 알고 더 힘내서 코로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자.
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전국 단위의 시험을 치르는 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다들 미루거나 취소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역량을 총동원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만큼 국민의 협조와 양식을 믿는 거죠. 예, 모두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수험생들 또 학부모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인사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